우선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0년간을 살펴보면은 인적 교체 측면에서 북한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다시 김정은으로 권력의 변화가 있었으며 세대 교체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김일성 시기에도 67년 갑3파 숙청을 계기로 크게 세대 교체를 이루었으며, 이후에 그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큰 세대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장성택 숙청과 여러 가지의 숙청을 거치면서 다시금 인적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살펴보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때 세 가지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유는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가 있다라는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정책을 바꾸려면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돈과 법률이 간다면은 다음은 교육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정책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과 법률과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을 북한식 표현으로 한다면은 아마 예산과 법률과 사상 선전선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법률과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7년 동안 김정일 정권에서의 많은 경제 정책이 계속 순환 반복되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시장 경제로 옮겨가는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북한이 시장 경제로 가는 어떠한 변화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1967년 이후에 이야기한 당 중심의 대안의 사업체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것은 당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당이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이 인사권을 가지고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그 당이 중심이 된 사회가 인력의 변화나 세대의 변화, 그리고 이 해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기억하면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에는 마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마술쇼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마술이 없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출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사회가 그 뱅크럽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고, 수익이 많으면은 이 경제적으로 부흥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남북 관계를 보면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는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간의 공조가 훨씬 더 중요하고 북한에게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서 대화로 이끌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핵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은 한국에게는 북한 핵 포기와 미국에게는 전 세계에 대한 핵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한국과 같이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준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모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한국과 북한을 비교시켜 줌으로써 그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더 나은 경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주는 방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NPT 체제의 지지와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내부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데는 한미 간의 공조가 중요할 것이며 21세기 들어서 핵 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핵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고집스럽게 핵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핵을 가지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미가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가라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했을 때 전기와 쌀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을 갖고자 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 케이스로 북한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염두에 두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이 아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종교를 가질 자유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이해는 북한이 주장하는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제대로 북한을 쳐다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시장 경제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정일 체제 당시에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이야기했고 김정은에 의해서 강성대국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군사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사상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경제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강국이라면서 식량 배급조차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내부적인 사상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통치에 결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지면 북한 정부는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연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상입니다.